제8권 사권과 이어져서 논의가 전개된다. 정치체제와 이에 어울리는 사람의 유형은 각각 5가지가 있는데 좋은 정치체제는 사권에서 언급되었고 여기서는 4가지 나쁜 정치체제와 그에 어울리는 사람의 유형이 언급된다. 명예정치체제 군주정치체제의 통치자 집단이 분할되면서 발생한다. 황금종족 대신 청동, 철종족이 통치한다. 지혜, 격정, 절제의 조화가 무너지고 지혜 성향보다 격정 성향이 우세해져서 전쟁, 승리, 명예 등이 중시된다. 경쟁이 심화되면서 사람들은 경멸하던 재물을 좋아하게 되고 재산은 사유화되며 대중은 노예화된다. 과도정치체제 재물 소비를 위한 법의 왜곡과 불법으로 명예정치체제가 무너져 발생한다. 평가된 재산을 바탕으로 부자들이 통치한다. 명예 대신 재물이 중시된다. 빈부 갈등과 음모가 심화되면서 공포감이 조성된다. 돈벌이가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면서 사람들이 욕망을 제어하지 못한 채 무절제가 번져나가고 빈부격차가 심해진다. 민주정치체제 재물이나 쾌락을 추구하던 자들은 나약해진 반면 빈자들이 체제를 무너뜨리는 혁명의 성공에 발생한다. 온갖 자유, 다양성 때문에 다채롭고 아름답지만 강제성이 지나치게 부족해 무정부 상태로 빠진다. 갖가지 꿀맛과 쾌락에 접하면서 절제되고 잠재되어 있던 사람들의 욕구가 분출된다. 욕구가 영혼을 점령한다. 참주정치체제 지나친 자유, 무정부 상태에서 민중의 지도자는 참주가 된다. 지도자를 보살피던 민중은 노예가 된다. 처음에 민중의 지도자는 부를 재분배하지만 종족을 제거하기 위해 감시체제와 강권정치를 만든다. 극단적인 자유가 지나친 내속을 낳는 것이다. 참주정치체제에 어울리는 사람의 유형은 9권에서 언급된다. 이쯤 되어 나는 글라우콘에게 그동안 말했던 것들을 다시 정리해 되물어 보았네. 완벽한 나라에서는 여성과 아이들은 공동 소유이고 교육과 전시활동도 공동의 것이며 또 통치자도 군인처럼 공동 생활을 해야 한다는 점을 말이지. 글라우콘은 이에 동의했네. 그래서 나는 그 문제는 일단락되었으니 원래 논의로 돌아가자 했지. 글라우콘은 나라에 관해 거의 모든 것이 특히 참된 나라와 그에 걸맞은 사람들이 논의되었다면서 4종류의 잘못된 정치체제, 누가 가장 훌륭한 사람이고 가장 나쁜 사람인지 둘 가운데 누가 행복한지를 고찰할 차례라고 말했네. 중간에 폴레마르코스와 아데이만토스가 말허리를 끊어 지금에 이르렀다면서 글라우콘은 이렇게 말하면서 논의를 이어가자고 했네. 그러면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4가지 정치체제는 어떤 것들인가요? 하나는 스파르타식 정치체제로 많은 사람이 칭찬을 받고 있지. 둘째 것은 과도 정치체제로 칭찬도 많이 받지만 나쁜 요소가 많기도 하다네. 셋째 것은 민주정치체제로 과도 정치체제와 화합하기 어려운 정치체제며 넷째의 것은 참주정치체제로서 아주 특출하며 말기 증상을 나타낸다 할 수 있겠네. 아무튼 많은 이상한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정치체제의 종류가 여럿이듯 사람의 기질도 여럿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나라의 형태가 5이면 영혼의 유형도 5이 있을 거야. 사실 우리는
최선인 군주 정치 체제에 어울리는 사람들이 훌륭하고 올바른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지. 이미 언급했었지요. 이제 그보다 훨씬 못한 사람에 대해 언급해야겠군. 이를테면 스파르타식 정치체제와 관련된 자는 승리와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 기질이나 성향이 개인보다는 정치체제에서 뚜렷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명예욕이 지배하는 정치체제를 먼저 고쳐야겠네. 이를 명예정치체제로 부르는 것이 좋겠군. 아무튼 이 정치체제 및 그 닮은 사람을 고쳐란 뒤 과도정치체제와 그 닮은 사람, 민주정치체제와 그 닮은 사람, 참주정치체제와 그 닮은 사람을 고쳐야겠지. 그렇게 하면 앞서 제기했던 문제들에 대해 올바르게 판단을 내릴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고쳐라고 판결한다면 합리적일 것입니다. 먼저 군주 정치체제에서 명예 정치체제가 왜 생기는 것일까? 그런데 정치체제가 바뀌는 것은 관직을 장악한 집단 자체에서 비롯되는 것 아닐까? 집단에 내분이 발생하는 경우 말이야. 반면 이 집단이 한 영혼으로 단합되어 있다면 어떤 변혁도 생겨나지 않을 것 아닌가. 사실 그러합니다. 그럼 글라우콘, 이 나라는 어떻게 해서 변혁될지, 또 수호자들과 통치자들은 서로 왜 분쟁하게 되는지 논의해보세. 자네는 혹시 호메로스가 그랬듯이 무사 여인들에게 분쟁의 발생 원인을 묻고 싶은 것 아닌가? 그럼 아마 여신들은 우리에게 장난치듯 말해줄 것 같기는 하지만 말이야. 어떻게 말씀입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겠지. 이렇게 구성된 나라들은 변혁되기 어렵다. 하지만 생성된 모든 것은 쇠퇴하기 마련이니 그 구성도 해체가 될 것이다. 식물뿐 아니라 동물의 영혼과 육신에도 생산과 불임의 주기적 시기가 있다. 그대들은 나라의 지도자로 교육할 사람을 낳을 좋은 출산의 시기와 불임의 시기를 제대로 적중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니 아이를 낳지 않아야 하는 시기에 낳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만일 그렇게 태어난 아이라면 수호자로서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무사 여신들에 대해 관심이 없어져 음악에도 관심이 없을 것이며 또 체육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질 것이다. 이런 사람이 통치자가 되면 그는 수호자로서 제고시를 하지 못하며 황금의 종족과 은의 종족과 청동의 종족과 철의 종족을 구분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마침내는 조화롭지 못한 불규칙성이 생기고 적대심과 전쟁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이야. 우리는 그 여신들의 말이 옳다고 하게 되겠지요. 여신들은 그 다음에 어떤 말을 또 할까요? 내분이 생기면 이렇게 될 것이네. 통치자들 가운데 철과 청동의 성분을 지닌 두 계급은 소유를 중시해 정치체제도 그리로 이끌겠지만 황금과 은의 성분을 지닌 두 계급은 정신적으로 부유한 만큼 훌륭함을 바탕으로 옛날 정치체제로 이끌겠지. 하지만 이들은 서로 격렬하게 다투다가 적당히 합의를 보고는 토지와 가옥을 분배하여 사유화하는 한편 자신들이 수호하던 대중을 오히려 노예로 만들어 버린다네. 이들은 그 노예들을 상대로 하는 새로운 전쟁을 벌이게 되기도 하지. 바로 거기에서 변화가 비록되는 것이군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체제는 군주 정치체제와 과도 정치체제의 중간이라 할 것이네. 군주 정치체제와 과도 정치체제를 흉내내는 한편으로 자체의 독특한 면도 갖는 체제 말이야. 그렇겠지요.
그 정치체제는 통치자들을 존중한다거나 전사들로 하여금 농사와 수공업 등의 돈벌이를 멀리하게 한다거나 체육과 전쟁훈련에 영혼을 쓴다거나 하는 점에서 군주 정치체제를 흉내내겠지. 그럴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을 관직에 앉히지 않고 평화보다는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중용할 테고, 이에 따라 전쟁과 관련된 계략과 전술을 중시하고 전쟁을 치르는 일로 세월을 보내게 될 것이네. 이런 것들이 이 정치체제의 특유한 것 아니겠는가? 그렇겠지요. 또 그 체제 사람들은 과도 정치체제 사람들처럼 재물에 욕심을 내고 금은을 우러러 모시면서 금고와 개인 창고를 갖고 있는 한편 집을 담으로 둘러싸아 놓고는 그 안에서 낭비를 하며 살 것이네. 참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또 재물 앞에서 인색하면서도 남의 재물을 쓰기는 좋아할 뿐 아니라 법망을 피해서 쾌락을 즐긴다네. 이들은 나아가 철학을 갖춘 무사 여신들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여 음악보다는 체육을 중시하는데, 그것은 설득이 아닌 강제에 의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네.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니 이 정치체제는 나쁜 점과 좋은 점이 혼합된 정치체제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혼합된 것은 분명하네. 하지만 격정적인 것이 우세한 까닭에 이 정치체제에서는 한 가지만이, 즉 승리에 대한 사랑과 명예에 대한 사랑만이 뚜렷이 나타날 뿐이네.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정치체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 말하면 될 것 같네. 그 밑그림만 그릴 뿐 그림을 완성시키려는 것은 아니니까 말이야. 나 이 말에 글라우코는 옳은 말씀이라고 대꾸를 했네. 그래서 나는 이 정치체제에 어울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느냐고 물었지. 그때 글라우콘이 아닌 아데이만토스가 나서서 대답을 하더군. 승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경쟁심에 빠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기 있는 글라우콘 같이 말입니다. 그런 점도 물론 있지만 글라우콘과 다른 점도 많을 것이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고집스럽고 음악이나 이야기를 아주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네. 변론에도 능숙하지 못하고 말이야. 그는 노예에게는 가혹하면서도 자유민에게는 상냥하고 통치자에 대해서는 순종적일 것이네. 그는 또 통치하는 일을 좋아하고 명예를 사랑하는데 특히 전쟁이나 체육 등에 관련된 것을 사랑한다네. 정말 그 정치체제에 맞는 성향이군요. 그런 사람은 젊은 시절에는 재물을 경멸할지 몰라도 나이가 들수록 재물을 좋아하게 되며 최선의 수호자가 되기에는 자질이 부족한 까닭에 훌륭함에서 멀어지는 것을 오히려 반길 것이네. 최선의 수호자란 어떤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음악과 이성을 고루 갖춘 사람을 말하네. 그래야만 훌륭함을 평생 유지할 수 있을 것이야. 훌륭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명예를 지상의 가치로 여길 텐데 바로 그런 나라를 닮았기 때문이라네. 정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잘 다스려지지 않는 나라에 사는 훌륭한 아버지의 아들일 공산이 크네. 명예나 관직 등을 골칫거리로 여겨 이를 줄여나가려는 아버지의 아들 말이야. 그런 아들이 변해가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먼저 화가 난 어머니의 불평 때문일 것이네. 통치자가 아닌 남편을 둔 까닭에 그녀는 자신이 얕보이고 있다고 불평하겠지. 또 남편이 재물에도 관심이 없으며 법정 다툼 같은 모든 일에 태어난 모습을 보일 뿐 아니라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지도 않지만 그리 존중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겠지. 이런 일 때문에 어머니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남자답지도 못하고 너무 태평이라고 화풀이하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집안의 노예 가운데 그런 것을 은밀히 말해주는 사람도 있겠지. 아들이 외출할 때 겪는 일로 이 나라에서는 자신의 일만 하는 사람은 바보 취급을 당하는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기 때문이지. 아들은 아버지 언행을 보면서 이성의 부분을 키워나가지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는 욕구의 부분과 격정의 부분을 키워나가는 것이지. 그는 결국 이기기 좋아하고 명예를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선생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네요. 이제 우리는 두 번째 형태의 정치체제와 그에 어울리는 사람을 만나게 되겠지. 그렇군요. 이제 과도 정치체제에 대해 논의해야겠군. 재산을 바탕으로 하는 정치체제 말이야. 이 정치체제에서는 부자들이 통치하고 가난한 사람은 통치에 관여하지 못한다네. 알겠습니다. 명예 정치체제에서 왜 과도 정치체제로 옮겨가는지 먼저 논의해야겠지. 그래야겠지요. 황금으로 가득 찬 개개인의 금고가 명예 정치체제를 무너뜨린다네. 사람들이 자신의 황금 소비를 위해 법률을 왜곡하거나 법률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들은 돈벌이를 점점 중시하게 되는데 이를 귀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훌륭함은 덜 귀하게 여길 것이네. 훌륭함과 부는 서로 상반되는 것이어서 저울이 양쪽 저울 때에 각각 놓여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면 저울대가 그쪽으로 완전히 쏠리는 것과 같다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부와 부자들이 귀한 대접을 받고 훌륭함과 훌륭한 사람들은 덜 귀하게 대접을 받게 되겠지. 그리하여 승리와 명예를 사랑하던 사람들이 마침내는 돈과 돈벌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고 부자는 찬양하는 반면 가난한 사람은 멸시하게 되지. 이들은 자산액을 산정해 과도 정치체제의 기준을 법으로 정한다네. 그리고 평가액이 미달되는 사람에게는 관직을 주지 않는데 무력이나 공포감을 조성해서 그런 정치체제를 수립한다네. 정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정치체제의 특성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 결함은 무엇인지요? 먼저 이 체제의 한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 선박의 기잡이를 뽑을 때 재산을 금고로 삼을 뿐 가난한 사람이 기잡이 기술에 능숙하다 해도 그에게 배를 맡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항해하는 것이 형편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그렇다면 다른 일에서의 통솔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어. 이때 나라의 일은 예외일까? 아니면 이 경우에도 그럴까? 나라의 통솔이 가장 힘들고 중대한 만큼 무엇보다도 더 그러합니다. 과도 정치체제는 그렇게나 큰 결함을 갖고 있는 것이네. 게다가 과도 정치체제는 그에 못지않은 결함이 또 있다네. 그것은 무엇인가요? 이런 나라는 반드시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들로 나뉘니 같은 곳에 살면서도 서로 음모를 꾸밀 것이네. 정말 그에 못지않은 결함이군요. 이 나라 사람들은 전쟁을 치르지 못할 것이라는 점 또한 커다란 결함이네. 그들은 무정한 대중을 이용할 텐데 무정한 대중은 적보다 더 두려운 존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지. 스스로 싸움터에 나설 경우에는 수적으로 소수임이 드러나기 마련이고 재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돈을 기부하려 하지도 않을 것이네. 결코 좋은 점이 될 수 없겠군요. 하지만 이 모든 나쁜 점 가운데에서도 가장 나쁜 점은 다음 같은 것일 텐데 이를 가장 먼저 용인하는 것이 이 정치체제 아니겠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소유물을 모두 팔아 써서 가난뱅이나 빈털터리가 되는 것 말이네. 그는 나라의 구성원도 되지 못하고 돈벌이하는 상인이나 장인 또는 기병이나 보병도 되지 못한다네. 그렇지 않고는 지나치게 부유한 자들과 아주 가난한 자들이 생겨날 수 없으니 말이야.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돈을 쓴다고 나라에 유익할까? 그가 통치자로 보인다고 해도 실은 통치자도 아니고 봉사자도 아니라네. 그저 자기에게 있는 것들을 탕진할 뿐. 그런 사람은 수포 때문에 별집에 우환이 생기듯 나라의 우환거리가 되지 않겠나. 물론입니다. 소크라테스 선생님. 거지들이 많은 나라라면 어딘가에 도둑과 소매치기와 절도범처럼 나쁜 짓을 하는 자들이 숨어 있는 것이 분명할 텐데 과도 정치 체제에는 거지들이 많이 사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은가. 또 이런 나라에는 벌침을 가진 소폴 같은 못된 자들이 많아 통치자들이 이들을 힘으로 제압하기도 할 테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은 교육이 부족하고 양육이 잘못되었으며 정치체제가 나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태 우리는 과도 정치체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했다고 할 수 있겠네. 이제는 이 정치체제에 어울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명예 정치체제에 어울리는 인간에서 과도 정치체제에 어울리는 인간으로 바뀌는 방식은 다음과 같을 것이네. 즉, 명예 정치체제에 어울리는 사람의 아들은 처음에는 아버지를 모범으로 삼네. 하지만 아버지가 나라와 부딪혀서 비틀거린다거나 재산과 인생을 허비하는 모습을 목격할 때 그는 과도 정치체제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바뀔 것이네.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을 겪은 아들은 명예에 대한 사랑이나 격정적인 부분을 영혼에서 몰아내는 대신 가난으로 비천해진 나머지 돈벌이와 재물 모으기에 몰두하면서 욕구의 부분과 재물을 좋아하는 부분을 황제로 삼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는 이성의 부분과 격정의 부분을 욕구의 노예로 삼는 한편 이성의 부분은 재산을 늘리기 위해 계산할 때만 사용하고 격정의 부분은 부자들만 존중하고 재물의 획득만 자랑하게 만들 것이네. 명예를 사랑하는 젊은이가 재물을 사랑하는 자로 바뀌는데 이보다 빠른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을 과도 정치체제에 어울리는 인간이라 해도 되겠지. 정리한다면 다음같이 되겠군. 첫째, 재물을 가장 귀하게 여긴다는 점. 둘째, 인색하면서도 부지런하다는 점. 자신의 필수 욕구들만 충족시킬 뿐 다른 비용은 전혀 되지 않는다는 점. 셋째, 무엇에서든 이윤을 남겨 창고에 쌓아두면서도 대중의 칭찬까지 받는다는 점. 저도 그렇게 생각되는군요. 그런 사람이 생겨나는 것은 교육에 유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군.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불안한 장님을 선도자로 앞세우면서 존중하지는 않을 테니 말입니다. 좋아. 하지만 교육 부족으로 생기는 욕망들은 거지 같은 것도 있고 못된 것들도 있을 텐데 이것들은 조심성과 힘으로 제압되어야 하지 않을까. 물론 그래야겠지요. 이 못된 것들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말씀해 주시지요. 올바르지 못한 짓을 멋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갖게 되는 경우라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올바르다고 여기는 계약관계 같은 일에서는 자신의 나쁜 욕망들을 자제하지만 그가 그리하는 것은 설득을 당해서가 아니라
강제와 공포심 때문이네. 자신의 다른 재산에 대해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지. 그러면서도 남의 재물을 쓰는 경우에는 그들 안의 욕망이 꿈틀거린다네. 그야 물론 그렇겠지요. 그런 까닭에 이런 사람은 내면적으로 분쟁이 일어나며 한 사람이 아닌 이중적 인간이 되어 있을 것이네. 물론 대개는 더 좋은 욕망이 더 나쁜 욕망을 억제하기는 할 것이야. 그리고 이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젓해 보이겠지.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지만 하나이면서 조화된 영혼의 참된 훌륭함은 결국 그에게서 사라져 버릴 것이네. 나아가 그는 인색한 사람인 만큼 어떤 승리나 훌륭한 것과 관련된 경쟁에서는 보잘것없는 경쟁자일 것이네. 평판을 위해서나 경쟁을 위해서는 재물을 쓰려 하지 않기 때문이지. 물론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민주정치체제에 대해 논의해도 좋지 않을까. 그것이 어떻게 생겨나고 그 성격은 무엇인지, 또 그에 어울리는 사람은 어떤 유형인지에 대해서 말이네. 아무튼 앞서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겠군요. 과도정치체제가 민주정치체제로 바뀌는 이유는 최대한 부유해져야 한다는 끝없는 욕망 때문이지. 왜 그런가요? 이 나라의 통치자들은 많은 것을 소유했다는 이유에서 통치를 할 수 있게 됐네. 그 까닭에 이들은 무절제한 자들이 재물을 낭비하거나 탕진하지 못하도록 막으려 하지 않을 것이네. 자신들이 이런 사람의 재산을 사들여 더 부유해지며 또 더 존경을 받기 때문이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결국 같은 한 나라에서 부를 귀하게 여기면서 동시에 절제를 권장하기는 힘든 까닭에 온갖 것들을 소홀히 하게 될 것이네. 그리하여 과도정치 체제에서는 무절제를 오히려 부추기게 되고 비천하지 않던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으로 전락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네. 분명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또 무장을 그대로 갖춘 채 무의도식하는데 더러는 빚을 지거나 시민권을 박탈당한 상태라네. 그런 만큼 그는 자신의 것을 빼앗은 자 또는 여타의 사람들을 미워해 음모를 꾸미거나 혁명을 열망하게 될 것이네. 그렇습니다. 돈벌이를 일삼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어 손해를 보게 만들거나 비싼 이자를 받아 숱한 거지를 만들어낸다네. 이런 해악이 불타오르는데도 법을 만든다거나 하여 이를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말이야. 무슨 법을 말씀하시는지요? 시민들로 하여금 훌륭함에 마음을 쓰도록 하는 법이네. 만일 법이 계약을 맺는 당사자에게 위험 부담을 스스로 지도록 한다면 앞서 말한 해악들이나 파렴치한 돈벌이는 현저히 줄어들 것이네. 훨씬 덜 하겠지요. 이런 이유에서 통치자들은 피치자들을 돈벌이의 대상쯤으로 대할 뿐이며 젊은이들은 어떤 일이든 수고를 할 생각이 없고 쾌락이나 고통에 대항하지 못하는 나약하고 게으른 인간들이 되어버린다네. 또 이들 자신은 돈벌이 말고는 무관심하며 인간의 훌륭함에 대해서도 그다지 마음을 쓰지 않고 말이야. 정말 그럴 리가 없겠지요. 통치자와 피치자가 공공행사에 동참하거나 동료 군인이 되어 같이 위험한 상황에 빠질 경우에 가난한 사람이 부자들에게 업신여김 당할까? 같은 전투에 배치된 부자들이 숨차하는 모습을 가난한 사람이 목격하는 일이 많을 터인데 이때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가난한 사람은 저 부자들은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을까? 저도 그럴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약한 사람이 외부의 작은 영향이나 자기 내부의 분쟁 때문에 앓게 되듯이
나라도 외부 세력을 끌어들여 내란을 치르거나 외부 영향 없이도 분쟁 상태에 놓일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정치 체제가 생겨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이겨서 나머지 시민들에게 평등하게 시민권과 관직을 배정할 때라고 생각하네. 민주정치 체제는 정말 그렇게 수립되지요. 무력에 의하거나 다른 쪽이 망명하거나 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민주 정치 체제는 어떤 것이며 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나가는지 살펴보아야겠네. 분명 그리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보다 자유롭다 할 수 있네. 이 나라 또한 멋대로 할 수 있는 자유와 언론 자유가 있을 것이고 또 그런 까닭에 이 나라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삶에 대해 개인적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을 것이야. 따라서 온갖 부류의 인간들이 생겨날 것이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국 민주정치 체제는 온갖 꽃으로 수놓아진 외투처럼 온갖 성격으로 장식되어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사람들 또한 이 정치 체제를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판단할 것이네. 정말 그러합니다. 또 이 정치 체제에서는 다른 여러 정치 체제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네. 멋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모든 종류의 정치 체제를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지. 이런 까닭에 나라를 수립하려는 사람은 민주적으로 통치되는 나라로 방향을 잡아야 할 것으로 여겨지네.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드는 형태를 고르는 것이지. 고를 수 있는 정치체제의 본보기가 많군요. 이 나라에는 통치자가 되거나 피치자가 되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은 없네. 전쟁을 해야 한다거나 평화롭게 지내야 한다는 강제 또한 없으며 관직을 맡거나 배심원 노릇을 하라 마라 하는 강제도 없다네. 당장에는 참으로 놀랍고 신나는 일 아니겠어. 당장에는 그렇겠지요. 이 나라에서는 또한 훌륭하게 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관대하며 정치를 하려는 사람이 전에 어떤 종류의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으며 그가 대중의 호의적이면 높이 칭송하곤 한다네. 요컨대 민주정치체제는 무정부 상태의 다채로운 정치체제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일종의 평등을 배분해주는 정치체제라 할 수 있겠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널리 알려져 있지요. 이제 이 정치체제에 어울리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일지 생각해 보자고. 아니 그 이전에 이런 사람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먼저 고쳐야겠지. 그렇습니다. 과도 정치체제에 어울리는 절약형 인간의 아들은 아버지에 의해서 아버지를 닮은 모습으로 자라날 것이네. 따라서 그 또한 돈벌이가 되지 않는 낭비적인 즐거움은 불필요한 것이라면서 힘으로 다스리려 할 것이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잠깐 필요한 욕구와 불필요한 욕구의 개념을 먼저 규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리칠 수도 없고 이로운 욕구들은 인간이 갈구하는 만큼 이것들을 필요한 욕구라고 해야 하지 않겠어. 반면 젊어서부터 단련을 해서 벗어날 수 있으며 이롭기는커녕 해롭기까지 한 욕구들은 불필요한 욕구라고 해야겠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 좋습니다. 건강한 좋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먹으려는 욕구, 즉 빵이나 음식에 대한 욕구는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겠지. 없으면 삶을 중단시킬 수 있으니 말이야. 하지만 이 이상의 먹을거리에 대한 욕구는 몸에도 해롭고 절제하려는 영혼에도 해로우니 불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지. 다시 말해 뒤의 것은 낭비적인 것이지만 앞의 것은 유용하고 유익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네. 성욕이나 여타의 욕구도 마찬가지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수포리라고 불렀던 자들은
이런 즐거움과 욕구들, 즉 불필요한 것들의 지배를 받는 사람인 반면에 필요한 것들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절약형 인간, 즉 과도 정치 체제에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해야겠지. 물론입니다. 그렇다면 과도 정치 체제에 어울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민주 정치 체제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바뀌는지 다시 논의해 보면 어떨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바뀌는지요? 즉, 교육도 받지 못하고 인색한 환경에서 자란 젊은이가 꿀맛과 온갖 다채로운 쾌락을 제공받을 때 이 젊은이의 내면에 있던 과도 정치체제적인 요소는 민주정치체제에 어울리는 요소로 변하기 시작하지 않을까. 외부 동맹 세력을 지원을 받을 때 나라가 바뀌듯이 이 젊은이 내부에 있던 욕구의 일부가 외부의 닮은 욕구로부터 지원을 받을 때 그도 또한 바뀐다는 것이지.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면 이 젊은이 내부에 있던 과도 정치체제적인 요소가 반대의 지원을 받는다면, 즉 아버지라든가 다른 친척으로부터 충고를 받거나 ku중을 듣는다면 그의 내면에는 자기 자신을 상대로 하는 싸움이 일어날 것이네. 그리하여 민주 정치체제적인 요소가 과도 정치체제적인 요소에 굴복하여 이 젊은이의 영혼에는 부끄러움이 일면서 질서가 되찾아질 것이고 말이야. 그렇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그렇듯 쫓겨났던 욕구와 비슷한 다른 욕구들이 뒤를 이으면서 양적으로 많아질 수도 있네. 아버지가 자식을 교육할 때 무지했기 때문이지. 그리고 이것들은 젊은이의 영혼 속에 훌륭한 학문과 활동과 진실한 말들이 없이 비어있음을 알아차리고는 젊은이의 영혼을 점령해 버릴 것이네. 거짓과 허풍으로 가득한 말과 의견들 또한 그 자리를 점유할 것이고 말이야. 충분히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젊은이는 환각의 열매, 로토스를 먹는 사람들에게로 되돌아가서 그곳에 안주할 것이네. 누군가가 절약하는 영혼을 지원이라도 하려 그러면 거짓과 허풍의 말이 젊은이 영혼의 문을 걸어 잠그고는 어른들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네. 이렇게 해서 절제를 비겁이라고 부르면서 절도와 적정한 지출을 촌스럽다고 설득하는 것이지.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듯 젊은이의 영혼에서 그것들을 숙청한 뒤에는 오만함과 무정부 상태와 낭비와 부끄러움을 모르는 상태가 교양과 자유와 도량과 용기라는 이름으로 젊은이의 영혼을 사로잡는다네. 분명 그런 방식을 통해서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일상의 욕구에 영합을 하며 살아가니 술에 취하기도 하고 게으름을 피우기도 하는 한편 철학에 몰두하기도 하고 정사에 관여하기도 하며 또 전쟁이나 돈벌이에도 나선다네. 생각나는 대로 행할 뿐 아니라 아무런 질서도 필연성도 없는 것이지. 그러면서도 그는 이것을 자유라고 부르면서 평생을 살아간다네. 평등한 권리를 누리는 사람의 삶에 대한 말씀이군요. 이런 사람은 민주정치체제 자체처럼 복합적이고 다양한 성격을 지닌 것이라고 생각되네. 그러니 그를 민주정치체제에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불러 마땅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그 가장 잘난 정치체제와 그 가장 잘난 사람, 즉 참주정치체제와 참주라고 할 수 있겠군. 참주정치체제는 어떻게 생겨날까? 민주정치체제에서 바뀌는 것이 분명하겠지. 분명 그렇습니다. 참주정치체제가 민주정치체제에서 생겨나는 방식은 과도정치체제에서 민주정치체제가 생겨나는 방식과 같다고 할 수 있겠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요? 사람들이 좋은 것이라고 내세우면서 과도정치체제를 수립하는 원인이 된 것은
부였지 않았나. 그런데 부에 대한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과 돈벌이는 다른 것들에 대한 무관심을 낳으면서 오히려 이 정치체제를 파멸시켰지 안 그런가. 정말 그러합니다. 마찬가지로 민주정치체제에서도 좋은 것으로 내세워진 그 무엇인가에 대한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이 이 정치체제를 파멸시키지 않을까. 민주정치체제에서 내세우는 좋은 것이란 무엇인가요? 바로 자유라네. 자유에 대한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과 그것이 낳은 다른 것들에 대한 무관심이 민주정치체제를 바꾸어 버리고 참주정치체제가 필요하도록 만들었다고 할 수 있겠지. 자세히 말씀 듣겠습니다. 자유를 갈망하는 민주정치체제에서 자유의 포도주를 지나치게 마셔서 취하게 되면 통치자가 조금이라도 자유를 억제할 경우 이들을 더러운 과도정치체제에 어울리는 통치자라고 비난할 것이네. 나아가서 통치자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노예라고 비난한다네. 이러니 이런 나라에서 자유가 대폭 확장될 것은 필연적이지 않겠는가?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자유는 개개인의 감정에까지 스며들어 마침내 무정부 상태가 만연할 것이네. 예를 들면 부모는 자식을 두려워하고 자식은 부모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거류민은 시민 같고 시민은 거류민과 같아진다네. 또 선생은 학생을 무서워해 이들에게 아첨하고 학생들은 선생을 경시하며 젊은이들은 어른들에게 대드는 반면 노인들은 젊은이들에게 채신머리 없이 군다네. 정말 그런 일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는 자유가 극대화되어 노예가 주인 못지않게 자유롭고 여자들도 남자 못지않게 자유롭다네. 속담에서 말하듯이 개가 주인이 되고 당나귀들이 거리를 활보하면서 거치적거리는 사람을 들이받는다네. 다시 말하면 지나친 자유가 시민들 영혼을 민감하게 만들어 어떤 형태의 굴종에도 참지 못하게 하며 마침내는 법률조차도 아랑곳하지 않게 한다네.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바로 참주 정치체제를 자라나게 만드는 그 잘난 시작이 아니겠는가. 과도 정치체제를 낳았지만 그것이 지나침으로써 과도 정치체제를 망쳐놓은 질병이 있듯 민주정치체제를 낳은 자유가 오히려 사람들을 노예화한다는 것이지, 무엇이든 지나친 것은 반대쪽으로 큰 변화를 낳는 법 아니겠는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네는 과도 정치체제와 민주정치체제를 무너뜨린 공통 요인이 무엇이냐고 물었던 게 아니었던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게으르고 낭비적인 사람들 보류라네. 우리는 이들을 앞서 수펄에 비유한 적이 있었지. 침이 있든 없든 말이야. 그랬었지요. 이 부류는 어떤 정치체제에서 생기든 혼란을 일으키네. 그런 까닭에 이들에 대비하는 훌륭한 의사와 입법가가 필요하네. 이들은 무엇보다도 그 부류가 생겨나지 않도록 해야겠고, 혹시라도 생겨난다면 그 부류를 신속하게 도려내야 할 것이네. 반드시 그리해야겠지요. 이를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민주정치체제의 사람들을 세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겠네. 첫째 부류는 여태 말했던 부류로서 멋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지니고 있으며 과도정치체제에 못지않게 민주정치체제에서도 크게 자라나네. 그러면서도 이들은 과도정치체제에서보다는 민주정치체제에서 한결 사나운 모습을 보이지. 과도정치체제에서는 이러한 부류가 존중되지 않고 관직에서도 배제되는 까닭에 강해지지 않지만, 민주정치체제에서는 이들이 앞장서서 말과 행동을 하며 모든 것을 조종한다네. 둘째 부류는 대중과 구분되는 부류로서 모두가 돈벌이를 할 때 가장 알뜰한 모습을 보이네.
대개 가장 부유하게 되지만 수폴들이 꿀을 가장 쉽게 얻는 것은 이들로부터라네. 셋째 부류는 민중이네. 손수일하고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재산도 그리 많지 않은 사람들이지. 그런데 이들이 집회라도 하면 민주정치 체제에서 최대 다수이자 주도권을 갖는 부류가 된다네. 정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부류는 꿀 한 모금이라도 얻지 못할 것이라면 굳이 집회를 갖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부류의 지도자들은 가진 자들로부터 재산을 빼앗아 민중에게 나누어 줄 것이네. 물론 자신들이 먼저 챙기겠지만 말이야. 한편 재산을 빼앗긴 자들은 민중 앞에서 자신을 방어하게 될 것이네. 이들은 민중에 대해 음모를 꾸미며 과도 정치 체제를 펼치려는 자들이라고 고발을 당하기도 한다네. 하지만 이들은 동시에 민중이 자신들을 해치려는 것은 몰라서 그러거나 남들에게 속아서 그러는 것임을 알고 나서는 스스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진정한 과도 정치 체제를 하려 할 것이네.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중은 언제나 어떤 한 사람을 내세워 자신들을 이끌도록 만드는 한편 그 사람을 보살피고 키워주는 버릇이 있다네. 바로 여기에서 참주가 자라나게 될 싹이 트는 것이네. 분명 그러합니다. 무엇이 민중의 선도자를 참주로 만들겠는가? 민중의 선봉에 선 자는 사람을 부당하게 고발한다거나 추방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다네. 그는 채무를 무효화시키고 토지를 재분배하겠다는 뜻을 은연중에 비치기도 하는데 그로 인해 적으로부터 살해를 당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참주가 되어 자산을 가진 자들에 대해 분쟁을 일으킨다네.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반면에 그의 적들은 그를 죽이기 힘들 경우 암살의 음모를 꾸미기도 하는데 이에 대비해 그는 민중의 지원자인 자신이 건재하기 위해 경호대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네. 민중은 자신들은 염려하지 않으면서 그를 염려하여 경호대를 허용할 것이고 말이야. 이때 재물을 가진 사람은 고발을 당해 달아나거나 붙잡혀 사형을 당할 것이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민중의 선도자는 많은 사람들을 타도하고는 나라라는 전차에 올라타니 그가 바로 완벽한 참주가 되는 것이네. 왜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과 이런 나라의 행복은 무엇인지 논의해 보는 것이 어떨까?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초기에는 모두에게 미소를 보내면서 자신이 참주가 아니라고 말한다네. 실제로도 많은 것을 약속하고 빚을 탕감해주며 땅을 나누어 주기도 하고 말이야. 정말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는 국내의 정적들 문제를 해소하면 전쟁을 일으키기 십상이지 민중에게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하기 위해서라네. 전쟁은 다른 효과도 있는데 전쟁을 위한 세금을 내야 하므로 민중은 가난해지고 이에 따라 그들은 하루 생계에 매달려야 하고 지도자에 대한 음모를 꾸밀 틈이 없어진다네. 더군다나 자유로운 사상을 지닌 누군가가 지도자에게 통치를 맡기려 하지 않을 경우 지도자는 그들을 적에게 넘겨 파멸시키기 위해서도 전쟁이 필요하겠지. 왜 안 그렇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짓들은 시민들한테 미움을 사기에 충분하지 않겠어. 그래서 그를 도와 정권을 수립한 사람들 중엔 그를 비판하는 경우도 있을 테지. 반면에 참주는 이런 사람들을 제거할 터인데 친구이든 적이든 쓸모있는 사람이 남아나지 않을 지경이 되지 않을까. 분명 그렇게 될 것입니다. 결국 참주는 누가 어떠한지 날카롭게 지켜보아야 하며 스스로가 그들이 적이 되어 음모를 꾸미면서 행복해 할 것이네. 온 나라가 정화될 때까지 계속해서 말이야. 아무튼 훌륭한 정화 작업이 되겠군요. 그렇지.
의사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 아니겠어. 의사는 몸에 나쁜 것을 제거하고 좋은 것은 남겨둘 텐데 참주는 거꾸로 하니 말이야. 참주가 통치를 계속하려면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겠지요. 그것은 거의 필연적인 일 아니겠는가. 이 필연이 그로 하여금 민중의 미움을 받으며 살거나 아니면 죽음을 맞도록 만들고 있네. 그리고 그가 민중의 미움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 믿을 만한 경호원이 많이 필요할 것이고 말이야.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믿을 만한 자들일까? 어디서 이들을 불러오지? 보수만 준다면 많이 모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네는 낯선 지방의 수풀들, 즉 용병을 말하는 것이겠지. 하지만 자기 고장 사람들을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를테면 시민들로부터 노예를 빼앗아 자유를 준 뒤에 자신이 경호원으로 채용하는 방식 말이야.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군요. 그들이 가장 믿을만 하겠네요. 참주는 참으로 축복받은 인물이겠군. 이전의 친구들은 파멸시킨 채 이와 같은 자들을 믿을 만한 친구로 삼으니 말이야. 아무튼 참주는 그런 자들을 이용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참주 주변에는 현인들이 모여들 수도 있네. 물론 비곡 시인들은 현명한 까닭에 우리가 그들을 참주 정치체제 찬양자라면서 거부한다고 하여도 우리를 용서하겠지만 그들은 다른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군중을 설득해 그런 나라를 참주 정치체제나 민주 정치체제로 이끌고 갈 것이네. 또 이런 일을 했다고 보수도 받고 존경도 받을 것이고 말이야.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요. 그러나 이들이 그런 가파른 길로 오르면 오를수록 그들의 명예는 시들해질 것이네. 숨이 차서 더 나아갈 수 없는 것처럼 말이야. 물론입니다. 이제 논의를 되돌려 이런 정치체제가 무슨 재원으로 유지될지에 대해 말해보기로 하세. 신전에 복원해 둔 재화나 참주가 파멸시킨 자들의 재화를 사용하지 않을까요? 민중에게는 적게 세금을 물릴 것이고 말입니다. 그것들로 모자라면 어찌 될까? 아버지의 재화로 지탱해 나갈 것이 분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참주를 낳은 아버지인 민중이 참주와 그 패거리를 먹여 살릴 것이라는 말이지. 민중이 그리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만일 민중이 못마땅해 하면서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즉, 다 큰 아들을 아버지가 먹여 살린다는 것은 옳지 않고 아들이 아버지를 먹여 살리는 것이 옳다고 말이야. 그리고 자신들이 참주를 입신시켜 준 것은 자신들이 노예에 예속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자유로워지기 위해서였다고 말한다면 말이야. 마치 아들을 그 성가신 술친구와 함께 집에서 내쫓는 아버지처럼 민중이 참주와 그 패거리를 이 나라에서 나가라고 한다면 말이네. 민중은 언젠가는 자신들이 어떤 인간을 낳았는지를 알게 되고 또한 자신들의 힘이 약해진 상태에서 더 힘센 참주를 내쫓으려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 참주가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를 폭행하려 한다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무기를 빼앗으면 그리할 것입니다. 자네는 참주를 아버지 살해범으로 만들고 있군.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널리 알려진 참주 정치체제의 본 모습이라네. 민중이 자유민의 구속이라는 연기를 피하더니 결국 노예들의 전횡이라는 불에 뛰어든 셈이 된다네. 철 잃은 자유 대신 가혹한 노예의 종살이라는 새 옷을 입은 것이라는 말이네. 바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민주정치체제에서 어떻게 하여 참주정치체제가 되어 나오는지 또 참주정치체제는 어떤 것인지 충분히 논의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아주 충분합니다.